피할 수 없는 비극이나 거대한 죄악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과연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없는 광기를 치료하겠다며 눈밑으로 송곳을 쑤셔넣거나 구원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례식을 치르고 심지어는 비극적인 운명을 피해보겠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머리를 제 손으로 쏴버리는 선택까지 오늘도 격리실 유리창 너머에 있는 인간의 비틀린 선택이 낳은 3가지 비극적인 환상체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 절제술. 게임의 제목인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을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처음은 어쩌면 게임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환상체, 버려진 살인마입니다. 사실 로보토미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유행했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뇌수술, 전두엽 절제술을 뜻합니다. 폭력적인 정신질환자나 범죄자들을 치료한다는 명목하에 송곳으로 눈꺼풀 밑을 찔러 전전두엽을 파괴하는 지금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폭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꽤나 유행했었죠. 버려진 살인마 환상체의 기록을 보면 매드 사이언티스트 사이에서 연구 재료로 쓰이던 그가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 의사가 사라졌다고도 하죠. 전두엽 절제술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욕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말이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보잭 홀스맨을 보면 보잭의 할머니 허니 슈가맨이 나오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고 우울증에 걸린 그녀를 보며 남편은 말합니다. 현대 미국 남성으로서 나는 여자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다네. 그러곤 당시 최신의학이라 불리던 전두엽 절제술을 강제로 받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수술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그토록 잘 치던 피아노도 치지 못한 채 영혼이 죽어버린 유령처럼 변해버립니다. 전두엽 절제술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소름 돋을 정도였죠. 아니,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익숙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케네디 가문의 딸 로즈마리 케네디의 비극인데요. 야망에 눈이 먼 아버지는 발달지체가 있던 딸이 가문의 정계 진출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딸을 수술대에 올렸죠. 그것도 국소 마취 상태에서 뇌 조직을 칼로 조금씩 잘라내다가 로즈마리가 말을 멈추고 반응을 잃자 수술을 끝내는 기괴한 방식으로요. 결과는 대실패였죠.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이세지능으로 퇴화했고 가문은 이 추악한 실패를 숨기려 시골에 평생 격리시킨 뒤 수십 년간 거처조차 비밀로 붙였습니다. 이쯤 되면 게임 속 버려진 살인마가 대체 무슨 짓을 당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정확한 워딩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받은 수술이 전두엽 절제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말이 없어지고 공격 의사마저 잃어갔습니다. 치료가 지속되면서 버려진 살인마에게 남은 것은 내 머리가 철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거대한 강박이었습니다.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의 머리가 철이 되었다기보다는 끔찍한 실험 끝에 일어난 망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게임 속에서는 진짜 쇠덩이 머리로 탈출해서 직원들을 찍어댈까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세계관에서 환상체는 인간의 마음, 무의식, 그리고 강렬한 트라우마가 물질을 통해 형상화된 존재입니다. 연구원은 사형수를 해부하고 죽이면 이 잔인한 실험과 문제들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인마는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죄책감과 앙금이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환상체로 재탄생해 그 연구원들을 짓뭉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진짜 철로 된 머리를 단 살인마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실패한 구원자. 두 번째로 만나볼 환상체는 이름부터 참 이상합니다. 바로 죽은 나비들의 장례인데요.
장래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죽음이 담겨 있는데 왜 굳이 앞에 죽은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였을까요? 단순한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 이름을 통해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비를 아주 서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굳은 번데기라는 관에에 들어가고 마침내 껍질을 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생태적 과정을 보며 나비를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저승으로 날아오르는 영혼이라 믿었죠. 그리스 신화의 프시케가 영혼이자 나비를 뜻하고 타나토스의 상징에 나비가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조상님들 역시 흰나비를 불길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봄에 노랑나비를 먼저 보면 먹을 복이 생기지만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주가 되거나 집안에 초상이 난다는 속설이 10여 가지가 넘을 정도였죠. 하얀 상복을 연상시키는 불길함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흰나비는 죽음과 비극을 알리는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비들의 장래가 아닌 죽은 나비들의 장래일까요? 이미 목숨을 잃고 영혼이 된 직원들이 회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관이라는 또 다른 격리실에 갇혀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고 치르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장래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장래 행렬은 끝나지 않은 채 직원의 담담한 애도는 계속됩니다. 라는 작업 로그의 문구처럼 매일 직원이 갈려나가는 회사라 죽음이 멈추지 않는 데다 나비가 된 영혼조차 사후세계로 떠나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장래 행렬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영원히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죠. 이 서사는 작업 조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도덕성을 뜻하는 정의 능력이 낮은 직원이 들어오면 죽음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판단해 분노하고 반대로 생존 욕구가 강한 용기 능력이 높은 직원이 들어오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쉬려는 안식을 거부한다고 여겨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합니다. 얻을 수 있는 쌍권총 형태의 에고 웨폰, 엄숙한 애도 역시 화이트와 블랙 피해를 번갈아 입힙니다. 한 자루는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한 정신적 슬픔을, 다른 한 자루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어차피 참혹하게 죽어나갈 직원들에게 건네는 사형 선고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나장은 구원자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존재였지만 로보토미에 갇혀 자신이 구하려던 사람들의 죽음을 계속 지켜보게 되죠. 죽음을 막지 못한 구원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역할만 남겨진 비극적인 존재. 이것이 쌓여가는 영혼들과 뒤섞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에 따라 달려있는 여러 개의 팔은 마치 뒤섞인 키메라 같은 느낌을 주죠. 어제 치른 장래의 향이 꺼지기도 전에 오늘 또 다른 동료가 죽고 내일도 누군가가 죽어나갈 것입니다. 단 한 짝뿐인 관으로는 수백, 수천 명의 희생자를 결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구원하려는 자의 의지에 비해 회사가 쏟아내는 죽음의 크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것입니다. 에고스트의 설명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봉긋한 언덕이 하나 보인다면 부디 훼손하지 말자 라는 묘한 문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사막에 이런 무덤이 있나?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사막은 죽음이 일상이 되어 감정이 메말라버린 회사를, 봉긋한 언덕은 수없이 쏟아지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시체의 산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일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만큼은 훼손하지 말고 최소한의 경의를 표하자는 중나장의 슬픈 애도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악마가 되어버린 사수. 세 번째로 만날 환상체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마탄의 사수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절대 비껴가지 않는 마법 탄환을 얻는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810년 독일 민담 속 사냥꾼 막스는 마지막 7번째 탄환이 약혼녀의 이마를 꿰뚫자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고 1821년 베버의 오페라에서는 흥행을 의식해서인지 약혼녀는 기적의 힘으로 살아나고 악마의 꿰매 넘어가게 한 카스파가 대신 죽는 해피엔딩으로 각색되었죠. 하지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마탄의 사수는 원전 속 막스도 오페라 속 막스도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괴한 선택을 한 인물이죠.
원전의 막스는 7번째 탄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아갈까봐 두려워했지만 환상체 마탄의 사수는 악마의 계약을 듣자마자 사이코패스 같은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탄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쏜다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미리 다 쏴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는 그 길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 직접 전부 머리를 관통시키고서는 악마에게 내 말대로 뭐든 맞추는 마법 탄환이구나 라며 비웃습니다. 계약의 약점을 자신이 간파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면 마지막 남은 총알로 사수 자신을 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해석이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환상체 기록에서 사수의 마지막 탄환은 영영 사라졌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자신의 영혼은 처음부터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총알에 맞아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 걸까요? 관찰 기록에는 악마가 바란 것은 사람을 죽이는 단순한 짓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사수는 자신이 악마를 꺾었다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자기 손으로 전멸시키는 짓을 저지르는 순간 이미 절망의 지옥 속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악마가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음에도요. 때문에 악마는 계약이 완벽히 끝났음을 알고 미련 없이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이도 잃을 것도 영혼도 남지 않은 사수는 빈 껍데기 상태로 수많은 세계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영혼을 수집하는 새로운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보통 악마가 나오는 이야기들의 클리셰는 마지막 총알이 자신에게 돌아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체 기록은 마지막 총알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영혼은 망가졌다. 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건 오피셜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리셰를 비트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특성을 보면 스스로를 쏴 죽이는 결말보다 그 결과 스스로 악마가 되어버렸다는 해석이 이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마탄의 사수에게는 의뢰 작업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환상체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은 그에게 종종 의뢰를 맡기는데요. 이제 악마의 위치에 서 있는 마탄의 사수는 원하는 표적을 맞춰주는 탄환이라는 계약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악마와의 계약이 그러하듯 마탄의 사수의 의뢰는 마냥 평화롭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절망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괴물들. 하지만 그 뿌리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새 환상체의 원전과 서사 중 구독자님들께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또 중나장에서 언급된 사막 한가운데의 언덕이나 마탄의 사수의 마지막 총알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관리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